1월 전 패트리샤라는 여성이 신용점수 621점을 안고 주택담보대출 상담사의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대출 상담사는 그녀가 예상했던 소식을 전했습니다. 대출 자격은 되지만 이자율이 무려 7%에 달하는 30년 만기 대출이라는 아주 가혹한 조건이었죠. 35만 달러짜리 집을 살 때 이 금리라면 신용점수가 높은 사람에 비해 무려 18만 달러 이상의 이자를 더 내야만 했습니다. 패트리샤는 금리를 확정하기 전 신용점수를 올릴 수 있도록 90일의 시간을 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대출 상담사는 정중하게 웃으며 그러라고 했지만 기적은 기대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신용점수는 아주 천천히 오르기 때문입니다. 고작 몇 달 만에 큰 변화가 생기지는 않을 테니까요. 93일 후 패트리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신용점수는 761점이 되어 있었습니다. 대출 상담사는 주민등록번호를 잘못 입력한 게 아니냐고 물어볼 정도였죠. 잘못 입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패트리샤는 그저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평생 알지 못하는 신용평가 시스템의 숨겨진 구조를 알게 되었을 뿐이었습니다. 은행과 신용카드 회사들은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으면서도 굳이 고객에게 설명해줄 이유가 전혀 없는 그런 구조 말입니다. 이 140점의 점수 상승 덕분에 패트리샤는 평생 내야 할 주택담보대출 이자 중 21만 5천 달러 이상을 아낄 수 있었습니다. 같은 집, 같은 소득, 같은 사람이었지만 단지 아는 지식이 달랐을 뿐입니다. 패트리샤가 알아낸 것은 불법적인 해킹이나 꼼수가 아니었습니다. 정확한 신용정보에 억지를 부리거나 기술적인 오류를 악용한 것도 아니었죠. 그것은 신용점수가 계산되는 완전히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기능이었습니다. 다만 금융업계가 교묘하게 숨겨두고 이익을 챙기고 있었을 뿐입니다. 오늘 저는 패트리샤가 알게 된 그 방법을 여러분께 정확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오랜 시간에 걸쳐 천천히 신용을 쌓아야 한다는 그동안의 상식이 이론적으로는 맞지만 현실에서는 얼마나 큰 착각을 불러일으키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시스템이 허용하는 더 빠른 길이 있지만 그 누구도 광고하지 않을 뿐입니다. 먼저 신용점수에 대한 전통적인 조언들이 왜 사람들을 필요 이상으로 오랜 시간 구속하는지 설명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조언은 이러합니다. 청구대금을 제때 내고 카드 잔액을 낮게 유지하며 새 계좌를 너무 많이 열지 말고 그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수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수십 년을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용 기록이 고급 와인처럼 숙성되기를 기다리라는 뜻이죠. 그러면 마침내 당신의 점수는 최고 등급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조언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출 기관에게만 엄청나게 유리하도록 불완전하게 짜여 있을 뿐입니다. 최고 등급이 아닌 보통이나 우수 등급에 머무는 매달 여러분은 돈을 잃고 있는 것입니다. 신용카드의 더 높은 이자율, 불리한 자동차 대출 조건, 턱없이 비싼 주택담보대출 금리, 많은 지역에서 요구되는 더 비싼 보험료, 그리고 더 많은 아파트 보증금까지 말입니다. 이러한 이른바 신용점수 세금은 가장 여유가 없는 사람들에게 가장 무겁게 짓누르며 그 느리고 뻔한 방식 때문에 사람들은 필요 이상으로 수년 동안 그 세금을 바쳐야만 합니다. 은행은 이렇게 길어지는 시간 속에서 막대한 이익을 봅니다. 780점을 받을 수도 있는 사람이 680점에 머물러 있다면 은행 입장에서는 훨씬 수익성 높은 고객입니다. 그들은 더 높은 금리를 지불하니까요. 그들은 더 많은 이자 수익을 창출합니다. 은행은 그들이 그 등급에서 빨리 벗어나도록 도와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패트리샤가 발견한 틈새 전략은 바로 가족카드 또는 승인된 사용자 계정이라고 불리는 방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방식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려면 신용점수가 실제로 어떻게 계산되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신용점수란 본질적으로 당신이 향후 24개월 이내에 채무를 불이행할 가능성을 통계적으로 예측한 수치입니다. 알고리즘은 당신의 신용기록을 분석하고 그 패턴을 수백만 명의 다른 소비자와 비교합니다. 그러고는 연체와 관련된 요인 그리고 성실한 납부와 관련된 요인을 찾아냅니다. 여기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단일 요인은 결제 내역입니다. 청구대금을 제때 납부했는가 하는 점이죠. 이것이 점수의 약 35%를 차지합니다. 두 번째로 큰 요인은 신용한도 사용률입니다. 현재 사용 가능한 신용한도 중 얼마를 사용하고 있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약 30%를 차지하죠. 흥미로운 부분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세 번째로 큰 요인은 바로 신용거래 기간입니다. 여기에는 가장 오래된 계좌의 기간, 가장 최근에 개설한 계좌의 기간, 그리고 모든 계좌의 평균 기간이 포함됩니다. 이 요인이 점수의 약 15%를 차지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용거래 기간이 그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8살에 첫 카드를 만들었고 지금 30살이 되었다. 그러니까 나는 12년의 신용기록을 가졌다고 말이죠.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믿습니다.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요. 하지만 그 생각은 틀렸습니다.
그리고 그 착각 속에 바로 이 틈새 전략이 존재합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 계좌에 승인된 사용자로 등록되면 그 계좌의 전체 기록이 여러분의 신용보고서에 나타나게 됩니다. 계좌의 유지기간, 결제 내역, 신용 한도, 한도 사용률 등 모든 정보가 마치 처음부터 여러분이 그 계좌를 함께 써온 것처럼 여러분의 프로필로 고스란히 복사되어 들어옵니다. 이 말이 품고 있는 의미가 엄청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의 어머니가 23년 전에 개설하여 완벽한 결제 내역과 낮은 한도 사용률을 유지하고 있는 신용카드가 있는데 오늘 여러분을 승인된 사용자로 추가한다면 그 23년 된 계좌 기록이 여러분의 신용보고서에 즉각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의 평균 계좌 유지 기간이 하룻밤 사이에 2년에서 12년으로 훌쩍 뛸 수도 있습니다. 총 사용 가능한 신용 한도가 2배에서 3배로 늘어날 수도 있죠. 가장 오래된 계좌의 유지 기간이 무려 수십 년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패트리샤가 한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유지 기간을 합치면 40년이 넘고 결제 내역이 완벽하며 한도 사용률이 5% 미만인 3장의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패트리샤는 그 3카드 모두에 승인된 사용자로 등록되었습니다. 2번의 결제 주기가 채 지나기도 전에 그 계좌 기록들이 그녀의 신용 보고서에 등장했습니다. 텅 비어있던 그녀의 신용 기록이 갑자기 아주 탄탄해 보였죠. 보잘것없이 짧았던 신용 기간이 순식간에 오랜 시간 증명된 것처럼 변했습니다. 그녀의 점수는 단숨에 140점이나 뛰어올랐습니다. 승인된 사용자 전략은 신용 관련 업계 사람들에게는 결코 비밀이 아닙니다. 주택담보대출 중개인들도 알고 있죠. 신용회복 업체들도 알고 있습니다. 은행들은 아주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에게는 거의 알려주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살인적인 고금리의 댐에서 머무는 시간을 줄여준다고 해서 그들에게 이익이 될 것은 하나도 없으니까요. 다른 상황에서도 이 전략이 어떻게 통하는지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커스는 24살의 청년으로 신용 점수는 589점이었습니다. 그는 대학 시절 실수를 저질러 몇 번의 결제를 연체했고 힘든 학기 중에는 매장 전용 신용카드의 한도를 꽉 채워 쓴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중고차를 할부로 사려고 했지만 만나는 딜러마다 모두 14%가 넘는 이자율을 불렀습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1987년에 만든 신용카드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티끌 하나 없는 완벽한 기록, 두 카드의 한도를 합치면 6만 달러 이상, 그리고 한도 사용률은 꾸준히 3% 미만을 유지하고 계셨죠. 할아버지는 당신의 가장 오래된 카드 2장에 마커스를 승인된 사용자로 추가해 주셨습니다. 할아버지는 마커스에게 실제 실물 카드를 주거나 계좌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이 추가 작업은 철저히 전략적인 목적이었습니다. 60일 이내에 마커스의 신용보고서에는 37년간의 완벽한 결제 내역을 가진 계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평균 계좌 유지 기간은 2년에서 무려 19년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그의 사용 가능한 신용 한도는 3배가 되었습니다. 그의 점수는 697점으로 뛰어올랐고 합리적인 자동차 할부 대출의 기준선을 넘어서면서 25,000달러를 5년간 빌리는 조건에서 14%가 아닌 6%의 이율을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그 차이 덕분에 마커스는 이자로 나갈 뻔한 약 5,200달러를 아낄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인터넷으로 10분 정도 투자해 한 그 간단한 행동이 수십 년간 쌓아온 신용의 가치를 순식간에 손자에게 전수해 준 것입니다. 이제 이 전략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첫째, 여러분이 추가될 그 계좌는 상태가 우수해야만 합니다. 결제 내역이 완벽할수록 가장 이상적입니다. 연체 기록이 단 한 번이라도 있다면 득보다 실이 훨씬 더 큽니다. 한도 사용률은 낮아야 하며 10% 미만이 가장 좋습니다. 계좌는 오래될수록 더 좋습니다. 사용금액 대비 신용한도가 높아야 합니다. 둘째, 주 계좌의 명의자가 기꺼이 여러분을 추가해 주어야 합니다. 보통 가족이나 아주 가까운 친구를 의미하겠죠. 그들은 자신들이 쌓아온 긍정적인 신용 기록을 여러분과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 대가로 그들은 여러분이 제공받은 카드를 남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실물 카드는 주지 않은 채 승인된 사용자로 추가만 해주는 방식을 씁니다. 셋째, 모든 카드사가 세 군데의 주요 신용평가기관 모두에 승인된 사용자 정보를 보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체이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캐피털 원, 그리고 디스커버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사용자의 정보를 보고합니다. 일부 소규모 은행이나 신용협동조합은 그렇지 않으므로 이 전략을 실행하기 전에 해당 기관의 보고 방침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넷째, 사용자로 추가된 후 한두 번의 결제 주기가 지나면은 그 효과가 나타납니다. 몇 달이나 몇 년씩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카드사가 신용평가 기관에 해당 계좌를 보고하는 즉시 그 기록은 거의 실시간으로 넘어옵니다. 다섯째, 여러분은 언제든지 승인된 사용자 목록에서 삭제될 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여러분의 신용보고서에서도 그 계좌의 정보가 빠지게 됩니다. 따라서 주 계좌 명의자 입장에서는 이 전략의 위험 부담이 매우 낮습니다. 상황이 변하면 그저 여러분을 목록에서 빼버리기만 하면 되니까요. 실제 점수가 얼마나 오르는지는 여러분의 현재 상황에 따라 수치상으로 달라집니다. 신용기록이 거의 없거나 유지기간이 짧은 사람이 가장 큰 이득을 봅니다. 패트리샤는 개설한 지 3년이 채 되지 않은 본인 명의의 계좌 딱 2개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평균 14년 된 3개의 계좌가 더해지면서 그녀의 신용 프로필에서 기간이라는 지표가 완전히 탈바꿈한 것입니다. 이미 어느 정도 튼튼한 신용 기록을 가진 사람이라면 상승폭은 작겠지만 여전히 꽤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평균 계좌 유지 기간이 7년에서 12년으로 늘어나기만 해도 20에서 30점가량 오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아마도 궁금해하실 질문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정말 허용되는 일일까요? 합법적인 방법이 맞을까요? 정답은 의심의 여지 없이 확실한 네입니다. 승인된 사용자 제도는 신용평가 모델 안에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파이코와 벤티지 스코어 모두 승인된 사용자 계정을 점수 계산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이 방식은 명백히 합법적이며 신용평가 기관에서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은 왜 이렇게 작동하도록 설계되었을까요? 원래 승인된 사용자 보고 시스템은 부부가 서로의 신용을 쌓는 것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부부 중 한 사람이 모든 재정 관리를 도맡아 본인 이름으로만 계좌를 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배우자는 재정적으로 아주 책임감 있는 가정에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이름의 신용 기록은 전혀 없게 됩니다. 승인된 사용자 자격은 신용을 쌓아온 배우자가 자신의 긍정적인 기록을 나눌 수 있게 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이 구조가 부부 사이를 넘어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신용 구축을 도울 수 있게 된 것이죠. 적어도 시스템의 구조상으로는 누구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신용평가 기관들은 이것이 진정한 금융관계를 반영한다고 보았기에 굳이 이 방식을 규제할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일부 비평가들은 이것이 막아야 할 편법이라고 비판해 왔습니다. 하지만 신용업계는 이러한 요구를 대체로 묵살해 왔습니다. 승인된 사용자 제도를 수정하려다 보면 그 복잡성 때문에 오히려 다른 여러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분간은 이 전략이 완벽하게 유효할 것입니다. 다만 알아두어야 할 몇 가지 한계점은 있습니다. 일부 주택담보대출기관은 대출 심사 과정에서 승인된 사용자 계정을 깐깐하게 살핍니다. 비록 신용점수에는 그 기록이 반영되어 있더라도 대출을 평가할 때는 해당 계좌의 비중을 축소하거나 아예 무시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자동 승인 시스템보다는 심사역이 직접 수기로 심사할 때 더 흔하게 발생합니다. 패트리샤의 대출 기관은 자동 심사 시스템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녀의 점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일부 신용평가 모델에서는 승인된 사용자 계정이 주 명의자 계좌보다 가중치가 낮게 반영되기도 합니다. 파이코는 수년에 걸쳐 알고리즘을 조정하여 본인이 주된 책임자가 아닌 계좌의 영향력을 점차 줄여왔습니다. 그럼에도 그 영향력은 여전히 상당합니다. 10년 전처럼 아주 극단적이지만 않을 뿐이죠. 여러분은 여전히 주 계좌 명의자의 행동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그들이 결제를 미루거나 잔액을 엄청나게 쌓아둔다면 여러분의 점수도 피해를 보게 됩니다. 이러한 위험성 때문에 누구와 이 전략을 맺을지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수십 년 동안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신용을 관리해온 가족 구성원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제 승인된 사용자 전략을 넘어 대부분의 소비자가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신용 시스템 속 또 다른 구조들에 대해서도 폭넓게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틈새 전략은 바로 신용한도 사용률이 정확히 언제 측정되고 보고되는지를 이해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용 가능한 신용한도 중 현재 얼마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한도 사용률은 여러분 점수의 약 30%를 차지합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를 30% 미만으로 유지하라고 합니다. 조금 더 전문적인 조언은 10% 미만으로 유지하라고 하죠. 하지만 실제 가장 이상적인 목표는 1에서 3% 사이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한도 사용률은 신용평가 기관에 보고되는 잔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는데 이 보고는 보통 결제일이 아니라 카드 대금 청구서의 명세서 마감일에 이루어집니다. 매달 신용카드 대금을 전액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자 한 푼 내지 않고 책임감 있게 카드를 사용하고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한도가 3,000달러인 카드로 매달 2,000달러씩을 긁고 그 잔액이 명세서 마감일에 그대로 찍혀 나온다면 여러분의 한도 사용률은 무려 67%로 보고됩니다.
전액 결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점수가 깎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틈새를 공략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결제일 직전이 아니라 명세서 마감일이 되기 전에 카드 잔액을 미리 갚아버리는 것입니다. 명세서가 마감되기 전에 잔액을 $50 수준으로 줄여놓으면 신용평가기관에 보고될 때는 한도 사용률이 2% 미만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저 결제 타이밍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점수가 순식간에 20에서 40점 가까이 오를 수 있습니다. 이 결제 타이밍 비법은 단 한 번의 결제 주기 내에 곧바로 효과가 나타납니다. 수개월을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이번 달 명세서 마감일 전에 납부하면 다음 달 여러분의 신용보고서에 업데이트된 한도 사용률이 바로 뜹니다. 세 번째 틈새 전략은 신용한도 상향과 그것이 가져오는 놀랍도록 큰 효과에 관한 것입니다. 한도 사용률은 비율입니다. 분자인 잔액을 줄이거나 분모인 신용한도를 늘리면 이 비율을 개선할 수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잔액을 줄이는 데에만 온 신경을 씁니다. 한도를 높이는 쪽은 흔히 무시되곤 하죠. 많은 신용카드 회사들이 신용보고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신용조회 없이도 신용한도를 올려줍니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특히 이런 제도로 유명합니다. 앱이나 웹사이트를 통해 한도 상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점수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가벼운 조회만으로도 한도를 크게 올려주곤 합니다. 신용한도를 2배로 늘리면 한도 사용률은 즉시 절반으로 뚝 떨어집니다. $5,000 한도에서 $2,000를 사용하여 40%의 사용률을 기록하고 있었다면 그 한도를 $10,000로 올리는 순간 당신의 행동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도 사용률은 20%로 뚝 떨어집니다. 단지 수학적 계산이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당신의 점수가 개선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접근법은 6에서 12개월마다 소지한 모든 카드사에 한도 상향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한도가 올라갈 때마다 당신의 한도 사용률과 사용 가능 신용지표는 개선됩니다. 처음에는 총 한도가 $10,000였던 사람도 주기적으로 한도 상향을 요청하기만 하면 몇 년 뒤에는 $50,000 이상의 한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은행들은 고객이 먼저 한도 상향을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좀처럼 광고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그것을 장려할 리도 없죠. 한도가 높아지면 고객이 더 많은 잔액을 지닐 수는 있겠지만 동시에 한도 사용률은 낮아지고 신용점수는 좋아져서 결국 그 고객이 다른 곳에서 더 좋은 금리를 받을 자격을 갖추게 되기 때문입니다. 은행들은 자기들의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는 딱 그 정도의 한도에 여러분을 묶어두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 틈새 전략은 대부분의 소비자가 정반대로 알고 있는 전략적 계좌 관리에 관한 것입니다. 전통적인 상식은 오래된 계좌를 닫으면 점수가 떨어지니 절대 아무것도 해지하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이는 어느 정도 사실이긴 하지만 종종 잘못 적용되곤 합니다. 실제로 중요한 것은 가장 오래된 계좌 유지 기간과 모든 계좌의 평균 유지 기간입니다. 비교적 최근에 만든 계좌를 해지하는 것은 오히려 평균 계좌 유지 기간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계좌를 해지하는 것은 무조건 손해를 보는 일이고요. 전략적인 접근이란 어떤 계좌를 유지해야 하고 어떤 계좌는 타격 없이 해지해도 되는지 정확히 이해하는 것을 뜻합니다. 물건을 살 때 15% 할인을 받으려고 2년 전에 만들었던 매장 전용 카드가 아무 혜택도 주지 않으면서 평균 계좌 유지 기간만 깎아먹고 있다면 그 카드는 당장 해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 가장 오래된 신용카드는 거의 쓰지 않더라도 평생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점수가 떨어질까 두려워 모든 계좌를 무작정 열어둡니다. 혜택도 없이 복잡하기만 한 매장 전용 카드나 자잘한 계좌들을 계속 쌓아두기만 하면서요. 어떤 계좌를 유지하고 어떤 것을 정리할지 신중하게 검토하면 신용 점수를 최적화하는 동시에 여러분의 금융 생활을 훨씬 단순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틈새 전략은 대다수의 소비자가 존재조차 모르는 신속 재평가라는 제도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시간이 생명입니다. 일반적인 경로를 통해 점수를 올리려면 그 변화가 신용보고서에 반영되기까지 한두 번의 결제 주기를 기다려야만 합니다. 하지만 신속 재평가를 활용하면 며칠 안에 점수를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그 작동 원리는 이렇습니다. 당신의 주택담보대출 상담사가 당신이 제출한 증빙 서류를 바탕으로 신용평가기관의 보고서의 특정 항목을 즉시 업데이트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잔액을 전액 상환하고 그 증빙을 제출해 보십시오. 다음 결제 주기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72시간 이내에 잔액이 영원으로 업데이트되어 반영될 수 있습니다. 신속 재평가는 소비자가 직접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한창 진행 중일 때 대출 기관을 통해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면 신용점수 최적화의 타이밍을 아주 기가 막히게 맞출 수 있습니다.
몇 달 전에 미리 준비했다가 정작 필요할 때 그 효과가 희미해지게 두는 대신 대출을 신청하기 직전이나 심사 과정 중에 결정적인 점수 개선을 이뤄낼 수 있죠. 신속 재평가라는 창구는 대출 승인 직전에 극적인 막판 뒤집기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대출 심사 중간에 $5,000의 잔액을 갚아버린 사람은 최종 승인이 나기 전에 자신의 점수가 새롭게 업데이트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모님 계좌에 승인된 사용자로 등록된 사람이라면 몇 주씩 기다리지 않고 며칠 만에 그 계좌 기록을 반영시킬 수도 있습니다. 여러 전략과 신속 재평가를 함께 결합하면 대출 심사 과정 중에만 50에서 80점이나 점수가 훌쩍 뛰는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알려드리기 전에 이러한 전략을 가장 빈번하게 망치는 실수들에 대해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승인된 사용자로 등록할 계좌를 잘못 고르는 것입니다. 한도 사용률이 높은 계좌는 오히려 독이 됩니다. 과거 연체 기록이 단 하나라도 있는 계좌는 긍정적인 기록과 함께 그 부정적인 기록까지 고스란히 옮겨옵니다. 유지기간이 3년밖에 안 된 계좌는 여러분에게 이미 그 정도 기간의 계좌가 있다면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추가해달라고 요청하기 전에 해당 계좌의 상태를 꼼꼼하게 검증하십시오. 두 번째 실수는 이런 전략들을 실행하는 도중에 새로운 신용대출이나 카드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강력한 신용조회가 들어갈 때마다 일시적으로 당신의 점수는 5에서 10점가량 떨어집니다. 새 계좌를 열면 평균 계좌 유지 기간도 줄어들죠. 사람들은 종종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새 계좌를 동시에 개설함으로써 기껏 공들인 점수 최적화의 노력을 헛수고로 만들곤 합니다. 세 번째 실수는 한도 사용률을 관리하는 타이밍이 들쭉날쭉하다는 것입니다. 명세서 마감일 전에 납부하는 방식은 일관성 있게 꾸준히 해야만 효과가 있습니다. 단 한 달이라도 높은 사용률이 보고되면 수개월 동안 공들인 최적화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매월 명세서 마감일 며칠 전후로 달력에 알림을 설정해 두십시오. 네 번째 실수는 조급함입니다. 이러한 전략들은 한두 번의 결제 주기 내에 효과가 나타나는데 대출 심사를 앞두고 마음이 급한 사람에게는 이 시간조차 너무 느리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종종 사람들은 신용보고서에 기록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도중에 전략을 포기해버리곤 합니다. 정해진 시간을 믿고 결제 주기가 온전히 2번 지나간 후에 보고서를 발급받아 변화를 확인하십시오. 이제 여러분의 현재 상황에 맞춰 이 전략들을 실행할 수 있는 종합적인 행동 계획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용 점수가 650점 미만이라면 승인된 사용자 전략이 가장 강력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유지 기간이 오래되었고 결제 내역이 훌륭하며 한도가 높은 계좌를 가진 가족 구성원을 찾아보십시오. 1개에서 3개 정도의 계좌에 승인된 사용자로 추가해달라고 부탁하십시오. 이와 동시에 보고서에 있는 부정적인 항목 중 오류가 있는 것은 적절한 이의 제기 절차를 통해 해결하십시오. 다음 명세서 마감일이 되기 전에 신용카드 잔액을 한도의 10% 미만으로 갚아두십시오. 신용점수가 650점에서 720점 사이라면 여러분은 자잘한 개선사항 여러 개가 모여 아주 큰 이득을 만들어낼 수 있는 최적화 구간에 있는 것입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카드사에 한도 상향을 요청하십시오. 결제 시기를 조정하여 보고되는 한도 사용률을 대폭 낮추십시오. 신용 기록이 부족하거나 계좌 유지 기간이 너무 짧다면 승인된 사용자 전략도 고려해 보십시오. 과거에 문제가 있었지만 그 이후로 해당 채권자와 좋은 거래를 이어왔다면 선의의 삭제 요청을 통해 지울 수 있는 오래된 부정적 기록이 없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신용점수가 720점을 넘는다면 대부분의 목적에는 별 문제가 없겠지만 최고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받기 위해서는 여전히 점수 최적화가 중요합니다. 750점과 780점의 차이는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실제 이자율 조건에서는 엄청나게 의미 있는 차이로 나타납니다. 결제 타이밍을 조절하고 한도 상향을 요구하며 이미 잘 다져둔 긍정적인 패턴을 유지하는 데 집중하십시오. 출발점이 어디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매년 3곳의 신용평가 기관에서 무료 신용보고서를 발급받아 오류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신용보고서의 상당수가 오류를 포함하고 있으며 그중 일부는 점수와 대출 자격에 악영향을 미칠 만큼 심각한 것으로 꾸준히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오류를 바로잡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전략들과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이며 반드시 함께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 모든 전술들 아래에는 신용점수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더 깊은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신용평가 시스템은 대출기관이 자신들의 위험을 예측하기 위해 대출기관에 의해 설계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재정생활을 최적화하도록 돕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은행이 여러분에게 이자를 얼마나 뜯어낼지 결정하기 쉽게 만들어진 도구일 뿐이죠.
이 시스템은 소비자의 이익보다는 기관의 이익을 위해 특정 정보는 눈에 띄게 드러내고 어떤 정보는 교묘하게 감춥니다. 은행이 승인된 사용자 전략을 설명하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여러분을 자신들의 살인적인 고금리 상품에서 빨리 빠져나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신용평가 기관들이 한도 사용률의 결제 타이밍을 굳이 광고하지 않는 이유는 그 복잡함이 소비자로 하여금 신용 모니터링 서비스에 돈을 내고 의존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신용을 개선하는 것이 엄청난 인내심이 필요하고 어쩌면 유료 전문가의 도움까지 받아야 하는 아주 느리고 신비로운 과정이라고 사람들이 믿어줄 때 그 업계 전체가 막대한 이익을 챙깁니다. 하지만 현실은 신용평가는 그저 기계적인 규칙을 따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 규칙들은 얼마든지 알아낼 수 있습니다. 한번 알게 되면 마음껏 최적화할 수도 있죠. 규칙을 이해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시간이 지나면 그대로 부의 격차로 이어집니다. 680점이 아닌 780점을 유지하는 사람은 평생 내야 할 이자를 드라마틱하게 줄일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 자동차 대출 금리 인하, 더 유리한 신용카드 혜택, 더 저렴한 보험료 등 이 절약된 돈은 수십 년에 걸쳐 복리로 불어납니다. 이 전략들이 통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그 규칙에 대해 포장되고 단순화된 이야기가 아니라 시스템의 실제 규칙 안에서 영리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속임수를 쓰는 게 아닙니다. 시스템의 오류를 악용하는 것도 아니죠. 단지 원래부터 그렇게 설계되어 존재하는 기능들을 활용할 뿐입니다. 여러분이 모를 때 이득을 챙기는 기관들이 굳이 알려주지 않는 기능들을 말입니다. 93일 만에 140점이 뛰어오른 패트리샤의 경험은 그녀의 경제적 삶의 궤적을 영원히 바꿔놓았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로 절약하게 될 21만 5천 달러는 그녀의 든든한 노후 자금이 될 것입니다. 그녀가 얻은 지식은 앞으로 평생 동안 그녀가 내리게 될 모든 신용 관련 결정에 유용하게 쓰일 것입니다. 그 똑같은 지식이 이제 여러분의 손에 주어졌습니다. 이 틈새 전략은 불법이거나 비도덕적이라서 숨겨진 것이 아닙니다. 그저 영리를 찢는 그 누구도 여러분이 이것을 알아서 득볼 것이 없기 때문에 숨겨둔 것뿐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지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